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1688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공습으로 불안해하는 그 온라인 판매 시장에 나름대로의 해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바로 실행에 옮기면 오히려 신나게 매출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가 어떻다는 거냐? 직구시장 1위인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직구 1위로 올라섰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저성장과 불경기가 심화돼서 사람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는 한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 생기가 돌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지나야 될 거고, 또 당분간 중국 상품 직구 성향은 한동안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는 쿠팡의 25%? 그 정도 수준이고, 지난 2개월 동안 적발된 그 짝퉁 상품도 97만 개나 소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뢰성이 아직 낮죠. 저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TB 마이크로 SD 카드를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구매했는데 받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진짜로요.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그렇지만 작년보다 2배나 이용자가 늘었고 또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리도 향후 3년간 100억을 투입해서 짝퉁을 잡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알리, 테무, 1688 진출에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1, 2년도 사업을 안 해본 분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거시적인 변화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냄비 속 개구리처럼 천천히 반영이 되는 것이 보통이죠. 변화를 읽지 못하고 대응을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테무도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하겠구나 라고 예측이 되죠. 가격 경쟁력으로는 승부를 걸면 국내 셀러는 점차 불리해질 것 같다는 그런 반응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도매 소싱은 가격이 더 싼 핀도더나 또 아이템 구색이 다른 징동으로도 또 몰려갈 수도 있겠죠. 가격을 무기로 한 테무에서 직구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상품은 그닥이지만 결제, 배송, 고객 응대, 또 프로세스 알림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테무 앱을 사용하는 쇼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변화를 볼까요? 업계 판도가 달라질까요? 첫 번째, 일단 2군의 소싱 사이트들인 CJ 드랍시핑, 도하게이트 등은 그 영향력이 좀 약해져서 기어베스트나 고고몰, 차이나 브랜즈 이런 그 사이트와 같이 좀 서서히 망해가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중국발 배대지나 포워딩 업체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LCL이나 아니면 수입 물량을 핸들링하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업무의 경계가 무너지고 2군 마켓이 크게 쇠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외 위탁의 국내 위탁화, 이런 표현이 좋겠죠. 지금 국내 도매업체에서 소싱하듯이 1688에 쉽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존 쇼핑몰 플랫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쿠팡, 네이버 양강 아래에 있는 그 11번가나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 이런 업체들이 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 3분기까지만 해도 900억이 적자인 11번가, 롯데온 이런 업체들도 좀 고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수년 내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이나 네이버 양강 체제에 바로 뒤따라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1688이 당장 한국 사업자 소싱을 위해서 한국 카드 결제를 허용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급속도로 잠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무지성 대량 등록으로 얻어걸리는 주문에만 기대를 거는 사업자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초창기 드롭시핑 사이트에서 솔루션이나 엑셀로 아마존에 대량 등록했던 사업자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과 비슷하게 쿠팡을 비롯한 오픈마켓들의 심사가 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마켓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요. 알리의 자체 물류 구축은 사실 쉽지가 않아서 CJ 같은 택배사와 조인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서 국내 상위 택배사들의 매출은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쇼핑몰별 공수 포인트를 볼까요?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면
한국의 물류센터 비중을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오일 배송 상품을 좀 더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이트들보다 우리한테 가장 빠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철저한 보상을 약속을 하고 또 한 해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한국에 리턴 센터를 만들어서 쉽게 반품이 가능하게 프로세스 개선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물건들의 국제 배송비를 지원을 해왔었죠. 그리고 UPU, 만국 우편연합 협약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 하위 3그룹에 중국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국이 수출하는 배송비를 수입하는 상위 2그룹 한국 우체국이 그 비용을 상당 부분 무료로 부담하는 그런 세계 협약이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1달러짜리 먹거리가 전 세계에 무료 배송이 가능한 구조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협약 때문에 중국 마켓에 한국 잠식이 더 수월해진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받는 쪽이 UPU 상위국이면 비용을 부담하는 이 구조가 당사국 국가 간의 우편요금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만국 우편 연합총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중국만 개이득이 되는 그런 이 구조를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인가? 그때 막 트럼프가 이 기구를 탈퇴한다고 그랬었는데 일부 개선이 되고 지금도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꽁돈 대첩이나 천원마트 상품도 전 세계 무료 배송을 해서 일단 쇼핑하면 알리가 떠오르게 하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존과 쿠팡이 런칭을 처음 했을 때처럼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리의 한국 진입에 비해 국내 행정은 또 시장의 트렌드를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한국 셀러의 중국 상품 소싱에 아직 많은 제약 조건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이나 아니면 식품류 또 수입 제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반해서 그냥 알리의 한국 진출은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음은 테무를 볼게요. 테무는 핀더더의 저가 상품 공습이 전 세계적으로 차츰차츰 진행될 것인데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 상품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테무의 진격에도 어떤 브랜드나 퀄리티 베이스 상품들은 그 시장대로 경쟁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입생로랑 립스틱, 날스의 파운데이션, 나인웨스트의 가방, 또 뉴에라 스냅백 이런 그 대체가 쉽지 않은 상품들은 그쪽 영역대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보존형 상품, 고관여 상품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공략을 좀 잘하고 마케팅을 좀 부가해서 판매를 하면 당분간 먹고 사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테무도 쿠팡의 런칭 작전과 마찬가지로 습관적인 쇼핑의 대명사로 먼저 자리를 잡고 진정한 마켓 점유는 서서히 늘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테무 사이트에는 판매자와 컨택 포인트가 없어서 테무 사입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테무 상품 구매 대행 솔루션 등록 방식이 너도 나도 도입이 될 것이고 최소 2-3년 이상은 유행할 것입니다. 자, 1688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B2B 마켓이기 때문에 온라인 영업사업자들이 전부 다 1688에서 소싱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쿠팡처럼 물류센터를 한국에 지을지 아니면 네이버처럼 계약 물류로 갈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 번에 국내 물류센터들을 사들이지 않는 한 일시에 장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카드가 결제 가능하게 해주고 통관까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게만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위협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 안착을 해서 곳곳에 물류센터를 짓는 것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고요. 이번에는 도매업체 입장에서 좀 보면 국내의 단순 도매 중개 방식으로 수익을 냈던 종합도매 사이트들은 다른 수익의 원천을 찾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여기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공급자와 컨택 포인트를 제공을 했던 도매국이나 바나나 B2B 같은 형태의 도매몰은 상대적으로 좀 더 낫긴 하지만 어차피 세계 최고의 그 B2B 도매몰인 1688에 종속이 되거나 또 어떤 알지 모르는 새로운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역설적인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면요. 1688은
포워딩과 물류센터 인프라 구축이 되기 전까지 셀러에게 당분간은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물류센터는 분명 무서운 인프라인 것은 맞는데 중국 현지에 웨어하우스도 만들어야죠. 통관 전문 회사도 만들어야죠. 또 국내 물류센터와 또 반품 프로세스 센터를 또 만들어야죠. 이런 것들을 다 논스톱으로 다 만들어서 구축을 해야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완성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많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존의 11번가에 들어오는 전략처럼 1688 전체 상품을 한국에 한꺼번에 공개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업자 등록을 한 한국의 사업자가 한국에 선보이지 않는 오리지널 1688 상품 소싱으로 차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통장을 만들고 기업 알리페이를 써가면서 무제한으로 상품을 소싱하고, 그리고 중국의 사업자 명의로 또 11번가나 쿠팡,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를 개설을 해서 상품을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알리익스프레스나 1688의 물류센터를 한국에 짓는다면 각종 부대 비용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를 그 입점 셀러들한테 전가를 좀 시킬 거예요. 아마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듯이. 그러면 상품 가격들이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알리 직구보다 배송기일의 단축은 장점으로 발휘하겠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다소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나타날 현상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오픈마켓의 상품 검수가 좀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오픈마켓도 살아야 하니까 오픈마켓마다 고객에게 상품이 잘 설명이 되었는지, 정품인지, 가격이 싼지, 좋은 제품인지 더 현미경으로 들여볼 테니까요. 두 번째, 브랜드 구매 대행 시장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브랜드 직구와 가격 메리트를 중심으로 한 직구의 비중은 거의 반반인데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쪽의 브랜드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매 대행과 베트남, 인도, 중국 베이스의 노브랜드 가격 싸움에서 양쪽이 팽팽하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가격 싸움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업자도 많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결국 소싱을 잘하는 사람이 성장을 할 것이다. 사입셀러도 양극화가 될 것입니다. 소위 1688 사입 삼촌 형태의 맞춤 소싱 딜리버리 사업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자, 결론적으로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위기니까 이제 끝났다고 하고 투덜대기만 하고 이 사업에서 떠나겠다는 건가요? 여기저기 유튜버들의 예상에 댓글로 이제 끝났다, 테무가 어떤지 아느냐, 알리익스프레스 장난 아니다, 이런 글만 하고 비관적인 전망만 댓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만큼 경쟁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역용하셔야죠. 그래서 다음 4가지 방법으로 대응만 잘 하시면 슬기롭게 돈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처 방안, 첫 번째, 슈퍼마켓형 상품 카테고리보다 아이템 전문몰로 구성을 바꾸거나 자사몰을 만들자. 그러니까 상품 등록 개수보다 아이템 소싱에 깊이 있게 시간을 쓴다. 좀 더 버티컬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파고들자, 이런 이야기예요. 상품 소싱의 중요성, 그러니까 상품을 보는 눈과 마케팅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공감 이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소싱에 심혈을 기울이고 상세 페이지에 혼을 담는 그런 스타일의 판매자는 끄떡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능력을 키우고 상품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는 방식의 사업자는 영향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사몰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핑과 또 어떤 새로운 플랫폼에 빨리 신경을 쓰거나 자사몰에 어떤 워드프레스 같은 거로 만든 자사몰에다가 어플리에이트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수익을 내도록 기본적인 세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가적인 작업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이 중국 사업자를 막 유입하려는 전략이 예상되니까 중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중국발 한국 수출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들이 다 같이 파는 상품이라도 지구상에 나만 파는 상품인 것처럼 변형해라.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 페이크 앤 니치 판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수익 양극화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그런 요소들을 잘 반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매국 사이트에서도 상품 등록 솔루션으로 수십만 개의 상품을 전송하는 사람보다 상품을 가공하고 SEO 작업하고 세트 구성 작업하고 용도 변경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의 셀러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냈었다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ake and Niche. 세 번째, 브랜드 시대에 빨리 올라타라. 내 브랜드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내 제조업체를 컨택을 하든 아니면 뭐 중국 공장을 컨택을 하든 또 OEM 상품으로 런칭을 하든 가장 시급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업무는 주력 카테고리를 정하고 상표권을 출원을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제조, 도매, 소매, 위탁 이런 그 과정에서 제일 아랫단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조를 해라. 아니면 공급사를 찾아가라. 위탁보다는 나만의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 마치 170개국의 셀러들이 포화 상태인 아마존에서도 자가 PL 상품을 만들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OEM 제조나 독점 판매 계약 형태를 빨리 만들면 롱런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유튜브를 비롯해서 SNS를 개설하는 것을 권합니다. 늦었다고 생각 말고 뛰어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팬을 모으는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잖아요. 다양한 SNS 팬덤 구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당분간 걱정이 없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런 방법만이 거시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앞으로도 문제없이 내 사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대처법에 힌트를 좀 얻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